김지혜의 놀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정말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대비하시는 마스크 착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15도, 16도인데 서울 기준으로 대낮에 25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더위와 먼지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곳에 여행을 하던 한국인이 피랍됐고 프랑스 군에 의해서 구출이 됐는데 그 여행객은 왜 그 지역을 여행했던 걸까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뒷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위험한 곳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한 한국인 여성이 피랍이 됐다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구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 당국은 이 여성이 피랍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외교부가 이걸 모를 수 있는가 하는 걱정과 우려와 비판이 넘쳐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성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거 우리 세금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왜 그곳을 여행했던 걸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구출된 한국 여성, 여행 경보 지역에서 피랍이 됐다는 겁니다. 희생군인 2명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프랑스와 우리나라뿐만 할 것 없이 세계에서 일고 있는데요. 억류됐다 한 달 만에 프랑스 정부가 구조한 일단은 천만다행, 목숨을 잃지 않고 한국인 여행객 여성이 무사히 구출이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이 여성이 여행한, 그리고 이 여성이 납치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잠시 후에 더 상세히 볼 건데요. 아프리카의 가나 위에 위치한, 이름은 다소 우리들에게는 생소합니다. 부르키나파소.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9일 밤에서 10일 새벽 프랑스군의 특수부대가 이 무장 세력과 교전을 했습니다. 한국인 여성 1명과 미국인 1명, 프랑스인 2명 등 인질 4명을 무사히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특수부대원 2명, 프랑스인 2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의 김수현 수석과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두 사람이 은밀히 나눴던 그 대화가 마이크를 타고 공공연하게 공개가 돼서 후폭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료 탓 발언. 부글부글 관료들이 끓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니 버스 사태, 소득주도 성장 등등 당과 청이 정책을 강행해 놓고서 왜 우리 관료들에게 이제 와서 책임을 돌리냐라는 겁니다. 경제부처의 A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일 제일 안 하는 국회가 공무원들에게 일 안 한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국정 실패가 결국 공무원 탓이냐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9일 쏜 미사일이 북한의 전략군 소속의 이른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단거리 미사일이다라고 일축했지만 대통령이 밝혔던 단거리 미사일과는 거리가 먼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지난 9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상세히 분석을 해보면 지읒자가 이렇게 눕혀서 새겨져 있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지읒.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에 지읒자를 새겨놓을 때 일종의 탄도미사일에 지읒자를 새겨 넣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략군 소속의 북한이 과거에 썼던 탄도미사일에도 선명히 지읒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9일 북한이 쏜 이 미사일, 지읒자가 새겨져 있는 이 미사일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요. 수사단을 상당히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윤중천이 누군지도 몰라 라고 잡아댔기 때문입니다. 윤 씨가 수차례 만났고 돈까지 줬다라고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와 있고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까지 찍혀서 얼굴까지 나왔는데도 그 사람은 나 아니다. 별장은 간 적이 없다. 라고 전면 모르쇠 전략을 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한 수사관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검찰은 1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중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거친 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혐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극우 용어입니다. 달X라는 용어를 썼다가 그 뜻을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 해명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설화 논란이 거셉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버스 총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버스 총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꺼내드는 건 바로 버스 요금 올리면 되지 않느냐. 요금 인상입니다. 마치 빵이 없으니까 케이크를 먹으라라고 했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해결책과 이 정부의 해결책이 같은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 52시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세금으로 보존을 해주든 버스 요금 인상으로 보존을 해주든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는 내 한 가지라는 시민들의 걱정, 시민들의 울분 버스 총파업을 보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변원봉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현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여행 자제 지역. 이 한국인 여성이 여행을 했던 그 부르키나파소 그 인근이 여행 자제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 이 여성은 왜 그곳을 갔을까요? 왜 그곳을 여행했던 걸까요? 가족들은 신고조차 안 했다는데 잠시 후에 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뜻 몰랐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고령 운전자. 이번에 또 사고가 났는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일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도사에서 말입니다.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천만다행이라고 표현을 일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고 4명의 인질이 무사히 구출이 됐습니다. 한국인 여성 1명과 미국인 1명, 프랑스인 2명이었는데 궁금한 건 이 한국인 여성이 왜 위험한 지역에 있었을까? 왜 피랍이 됐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일단은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에 무사히 구출돼서 도착한 영상 직접 만나보시죠. La France a perdu deux de ses fils et nous perdons deux de nos frères. Voilà. C'est toujours très douloureux. Nos premières pensées vont aux 2 militaires qui ont donné leur vie pour nous libérer de cet enfer. Nous présentons nos sincères condoléances à leurs familles et à leurs proches. Nous avons également une pensée émue pour notre chauffeur guide béninois, lâchement assassiné lors de notre enlèvement. 방금 보셨던 이 가운데 있는 여성이 바로 한국인 여성입니다. 부르키나파소, 이 지역이 어떤 곳일까요? 이 지역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시죠. 부르키나파소는요, 현지어로 이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1960년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에 7차례 쿠데타가 있었을 만큼 상당히 정세가 혼란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CIA는요, 2016년에서 2018년 이 부르키나파소가 테러단체의 공격을 받았고 현재도 테러단체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분류를 특별히 해놓은 위험한 곳입니다. 물, 식량, 만성적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르키나파소라는 곳인데, 피랍 한국 여성은 이 부르키나파소 인근에 국립공원을 방문 예정한 것으로 추정이 현재 되고 있는데요.
펜드자리 국립공원이라는 곳인데요. 2017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됐고 열대우림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야생동물 서식으로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 여성이 장모 씨예요. 40대. 험지 여행이 취미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1년 전 가족에게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장기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현재 취재가 되고 있고요. 지난 3월 말 언니와 SNS 메시지 이후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려던 참에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안 했던 거죠. 배냉 소재의 펜드자리 국립공원을 방문하려다 납치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김도현 박사님 말이 많습니다. 일단은 국립공원 저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이 부르키나파소가 쿠데타가 그렇게나 많이 있었어요. 네, 7번의 일 정도의 쿠데타가 있었고요. 특히 프랑스인 같은 경우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우려가 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저 펜드자리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2007년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의 후보지로 등록이 되게 됐고 2009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아주 최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사자나 코끼리,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로 사실 굉장히 유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프랑스인 관광객 2명은 저곳을 여행하다가 피랍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곳을 안내했던 당시에 가이드가 있을 텐데 그 가이드가 지나고 나서 보니 저기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바로 저곳에서 피랍이 됐고 우리 한국인 여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떤 곳에서 발견됐는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 부르키나파소의 중부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제일 위험한 것은 부르키나파소 위로 가게 되면은 아프리카 말리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순간 더 이상의 구출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저곳에서 마지막 프랑스가 작전을 시행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좀 위험한 지역에서의 사실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일 텐데 프랑스 군인들의 죽음을 바탕으로 어쨌거나 좀 안전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구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한국인 여성을 포함한 프랑스인 인질까지 무사하게 지금 구출이 돼서 프랑스에 도착한 영상도 저희가 봤는데 마크롱 대통령도 이 구출된 인질들을 살펴보러 갔는데 표정이 일단 좋지 않았어요. 네, 표정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건국 이래 최연소 대통령을 낳았는데 바로 마크롱이었거든요. 그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은 경제인으로서 두각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이 상황에 지금 모든 리더십을 잃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잠깐 보면 표정에 대한 약간은 의도적인 어두움 그리고 조금 무거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라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뭔가 좀 프랑스 여론을 반영하듯 마크롱 대통령의 표정도 좀 다소 싸늘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연륜이 그만큼 부족해서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프랑스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 영상으로 봤을 때 저 자리입니다. 저 뒤쪽에 있는 분하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상당히 침울하고 무언가 두렵고 무겁다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돌려서 옆 사람과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심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과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쪽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야기 나누면서 갈 때도 표정이 조금 더 무거웠지만 그 앞에 갔을 때 표정이 훨씬 더 무거우면서 그 언론이 비춰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영웅을 2명을 잃었다라는 언론이 더 크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언론을 의식한 듯 더 많은 굳은 표정을 지어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표정도 싸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프랑스 여론 때문입니다. 이 구출된 인질들에 대해서 프랑스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두 군인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무모한 관광객 때문에 영웅들이 희생됐다. 정부가 적색경보 경고해온 곳에 왜 갔냐라는 여론이 일고 있어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 위험에 처하게 한 인질들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구출 비용을 물어내게 해라라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2명의 희생된 프랑스 특수부대원의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요. 박용진 의원님, 인질들을 구출하던 중에 이제 희생이 된 정말인지 용감하고 잘생긴 또 아까운 목숨들이에요. 그만 작전 중에 이 2명의 특수부대원이 희생이 됐는데 이들을 애도하면서 여론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질들에 대해서. 일단 저 두 군인이 이제 희생이 되는 과정이 그 인질들이 잡혀 있는 그 인질범들의 숙소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먼저 발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즉각 사격을 해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인질들이 다칠까봐 그렇게 사격을 하지 못하고 이제 육탄 돌격을 했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인질범들이 쏜 총에 희생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자체가 프랑스 국민들에게 매우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하지 말라는 걸 자꾸 그때 제일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가 아까 우리 김병민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프랑스 식민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이 없는 데인데 또 그 테러 단체들이 출몰하고 정적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여행 자제 지역 혹은 여행 금지 지역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독특한 게 있대 이러면서 조금은 철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냐.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어서요. 가지 말았어야 할 곳이었다. 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맙다고 기자회견 하면서 프랑스 현지인 2명이, 인질이었던 2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왜 우리 외교부가 가지 말라고 자제지역으로 묶어놨는데 굳이 거길 갔느냐. 예. 혼자서. 아주 위험한 행동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희생된 군인들에게도 미안하고 또 그 국가가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던 그 자국민에 대한 어떤 비난과 원성이 상당히 프랑스 안에서도 큰 것 같고 우리 국민들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국방장관이 한편 한국은 자국민의 납치 존재를 몰랐다라고 밝혀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Probablement, ces pays-là n'avaient pas nécessairement conscience de la présence de ces 2 ressortissantes en territoire burkinabé. 박정호 대변인, 가족들이 신고를 안 해서 우리 정부 당국도 알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프랑스, 미국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외교부는 특히 28일간 자국 국민이 피랍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프랑스 당국은 우리 구조된 장 씨가 한국 국민인지 북한 국민인지 몰라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정도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그 장 씨가 납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현재 이제 와서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프랑스 대사관으로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알았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이라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일로 외교부 당국이 굉장히 바쁘고 한 거는 이해는 하지만 현재 지금 아프리카 내에 우리나라가 수교하고 있는 게 한 50여 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굉장히 많은 공간에 그 직원들 파견이 돼 있을 텐데 물론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 있지는 않고 복합대사관도 있고 영사관도 한두 군데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어디선간 국경을 통과한 기록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그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28일간 연락이 안 되고 위험 지역에 들어간 대한민국 국민이 수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 번은 누군가 어디선가는 짚어보고 찾아봤어야 되는 데 그런 걸 못했다는 데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많은 우리 외교관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좀 더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금 미국인 60대 여성도 같이 구조가 된 것 같았는데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는 프랑스인 2명과 우리 국민만 보입니다. 미국인은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현지에서 미국인들은 자국민을 이미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가 좀 부족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윤진 의원님 태극기 거꾸로 다는 거 그거 갖고는 그냥 뭐라고는 해도 크게 문제 삼는 분도 많지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외교부가 할 본연의 일까지 이렇게 해만해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외교부가 여러 가지 헛발질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보면 자국민 2명을 구하러 갔는데 미국인하고 한국인 여성이 있었다. 자기들도 몰랐다. 깜짝 놀랐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몰랐고 대한민국 정부도 몰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 외교부만 몰랐다기보다는 그 프랑스 정부도 몰랐고 그리고 미국 정부도 몰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화면에 보이는 우리 국민만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바로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프랑스로 오지 않고 바로 들어갔고요. 우리 국민은 프랑스에서 바로 지금 한국인 누구 한 명이 마크롱 대통령 같이 움직이잖아요. 최정문 프랑스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사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수인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여러 가지 뭐 잘못하는 건 많습니다만 이번 일은 좀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여행 위험한 곳, 특히 정부가 이제 선정한 곳은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영호야의 원내대표의 이 설화가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수석까지 가세했습니다. 먼저 두 명의 원내대표 중에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그저께요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파 달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묻지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변한명 변호사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파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달 X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사실은 여성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이제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방송에서 보도해 드리기가 부적절할 정도의 용어인데 왜 쓴 걸까요? 뜻 몰랐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최근에 이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좀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지층이 더 열광하는 측면을 삼아 그런 부적절한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그렇게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로 지지층을 결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중도층의 표시까지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격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좀 더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경제는 자유한국당이 잘하지 않았었느냐, 보수정권 시대 경제가 성공했었고 파이가 커지면서 나눈 걸 쓰는 게 많지 않았느냐, 현재 정부와 같이 분배만 초점을 두고 경제 성장보다는 이 대북 관계만 소통을 두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제는 자유한국당 지도 입장에서도 이제 원색적인 용어로 지지층을 결집하려 하기보다는 중도층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 사람들에게 집권정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저 문파,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달 X라는 표현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특히 극성적으로 지지하는, 예컨대 박용진 의원이 청와대에서 왜 또 저를 한참 투정했다고 했을 때 문자 폭탄 보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칭한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대구에서 나경원 대표가 하신 그 단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웃긴 건데 자기들 스스로 지칭할 때 달빛 기사단, 그다음에 문꿀 오소리, 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대통령에게 유해가 되거나 비판이 오거나 그러면 그 대상자, 그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이제 보이고. 얼마 전에 조홍천 의원을 향해서 이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예, 그런 표현들도 하고요. 또 이번에 KBS와의 그 2주년 대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KBS의 송현정 기자가 야당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독재자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이제 물은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독재자로 부를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막 맹공을 퍼붓고 있고, 그 퍼붓는 맹공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저 단어를 썼다가 오히려 본인이 폭망하는 결과를 역풍 지금 낳고 있어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부망천이라고 말을 썼다가요, 진짜 폭망했던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표현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기가 뜻도 모르고 썼다는 거예요. 이게 더 웃긴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난번에도 문재인 뜻을 모르면 대통령을 쓰면 안 되죠. 예,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서 반민특위를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기는 원래 반문특위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 변명이 더 사람을 우습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래 그 원내대표랑 당대표는 아침에 이렇게 읽잖아요. 예. 최고위원회에서 읽고 나면 그 원고를 그대로 넘겨서 당 홈페이지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거기엔 반민특위로 돼 있어요. 근데 또 막 공격이 당황스럽고 비판이 무거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반문특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우스워졌는데, 아까 우리 변한명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 센 여자야, 나 좀 세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 정치인으로서 여성으로서도 다 점수를 잃는 거다, 다 옳지 못한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황교안 대표하고 혹시 이게 서로 센 경쟁하시는 거 아니냐, 지지층 결집과 관련해서 자기 정치 하시는 거 아니냐고 지적이 있는데요.
두 분 그렇게 센 경쟁하시다가 도끼자루 썩는 거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놓치고요. 결국은 정말 중요한 민생.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국회에서 추경안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불,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 복구, 거기 지원 자금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민생을 생각하신다면 길거리에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국회에 들어와서 해주시고요. 그걸 같이 하셔도 되잖아요. 추경안 처리와 장애 집회 같이 하셔도 되니까 그건 뭐라고 안 할게요. 국회 돌아오셔서 빨리 민생 추경안부터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뭐 한 이틀 전만 해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표현을 잘 써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표현이 불과 이틀 전이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내가 앞으로 야당의 원내대표지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 그 예쁜 표현 써서 나경원 원내대표 박수 많이 받았는데 그거 지금 이틀 만에 달 X 때문에 다 까먹었어요. 예쁜 누나가. 문 X, 달 X 이거 용어 선택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분명 잘못했습니다. 예. 분명 잘못했습니다만은 저렇게 말을 하게 된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표현이 나왔느냐는 좀 전에 우리 박영진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과의 2주년 대담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뭐 그런 논란 때문에 생겼던 건데 지금 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박용진 의원이 소신에 찬 얘기 했다고, 그 다음에 청와대 가서 반찬 투정했다고, 그걸 갖고 문자 폭탄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조홍천 의원께서 소신에 찬 발언 했다고 그래서 왜 검은머리 짐승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고 정치적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특정 개인을 몰아서 막 몰아가면서 문자 폭탄을 주고 피해를 주고 더 크게 지나치게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끔 몰아붙이면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일부의 극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나경원 대표 물론 단어 잘못 선택해서 잘못 말씀하신 건 맞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우리 현재 사회 내에서는, 우리 정치권 내에서는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여당 원내대표의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김수현 수석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앞불싸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걸 계기로 경제도 바꿀 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정부 관리만 덜 듣는 거, 정부 관리만 덜 듣는 거, 제가 다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이게 2년 연속으로 김현미장관을 한다고 하면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지금 버스 사태에서 떨어진 것 잠깐만 틀으면 엉뚱 뭐 될 것 같은데 들릴 것 같은데. 이거 녹음됐고 다 들렸습니다. 청와대 김수현 수석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금 버스 사태, 그다음에 국토부의 어떤 정책 실패, 부동산 값이 안 잡히는 사회적인 문제, 이게 청와대의 정책 실패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관료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이거 취임 2주년이 아니라 4주년 같다, 레임덕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들끼리 이상한 짓 한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김병민 박사님, 이거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지금 저 당정청 협의에 대한 자리를 볼 수 있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고 있잖아요. 공식적인 발언이 시작되기 전입니다만은 얼마든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 나왔던 얘기 중에 52시간 파업으로 인해서 사태로 인해서 버스가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일 모레 총파업하면 걱정돼요. 결국은 이 모든 피해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이고 결국 정부가 원성을 사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 전에 최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낙마하기까지 공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국토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인지될 법한 발언인데 말 그대로 관료들이 일을 안 해서다. 사태의 모든 책임은 관료한테 떠미는 거죠. 저는 김수현 정책실장의 저 같은 발언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장하성 실장이었습니다. 중국가 있는. 네, 장하성 실장은 사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으면서 김앤장 갈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관료 사이를 대표하는 집단과 청와대 장하성 실장 간의 마찰이 적지가 않았거든요. 그랬던 장하성 실장이 떠나면서 김수현 수석에게 두 가지를 주고 떠났다지 않습니까? 빨간 주머니와 파란 주머니.
위기가 봉착될 때 열어봐라. 빨간 주머니 안에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좀 정확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빨간 주머니는 이 모든 것들은 관료 탓. 관료 탓. 그리고 파란 주머니는 이 모든 건 전 정부 탓. 전 정부 탓.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몰아가게 되면 사실 이 정부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인물 하나가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과거 본인이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문제가 있다고 내부 고발하게 되는데 결국 그 최종적인 결과는 청와대 정부 입장에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만 풋내기 사무관으로 치부해버린 상태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관료사회는 이야기를 잘 듣도록 만들게 되는 상하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에서 함께 정책을 구현해야 될 정부의 동반자이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같은 인식으로 과연 얼마나 이 작금의 경제 상황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을지 저는 장하성 실장이 진짜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 좀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관료들이 지금 김수현 수석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이 또 발빠르게 정부 부처별로 또 다 취재를 했어요. 먼저 국토부. 아니, 버스 사태. 자기들이 주 52시간 밀어붙여놓고서 우리가 이거 천천히 하자고 얼마나 반대를 했는데 그거를 뭐 공약이라고 밀어붙여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 걸고 넘어지냐. 산업부. 탈원전 내가 그거 하지 말랬지. 욕먹으면서도 일 소홀한 적 없는데 너무하다. 기재부. 청와대가 바른 방향으로 못 가니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외교부. 참 티나는 건 자기들이 다 하고 우리 맨 태극기 이런 얘기만 하기 싫은 건 일 뒤처리만 시킨다. 지금 공무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어요. 네. 급기야 젊은 공무원들은요. 뒷날 책임 추궁에 대비해서 이런 용어도 좀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과수국수. 정책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과수, 과장 수정, 국수, 국장 수정, 지시자리 명기서 따로 파일을 보관해준다. 위로 올릴 때는 저런 말 안 쓰고 자기들이 올린 파일 그대로 과수국수로 지금 저장을 해놓는다. A 공무원은요. 구두 지시가 내려올 경우 녹음이라도 해놔야 하는지 고민이다. B 사무관은요. 나중에 문제되면 책임 소재 추궁이 뻔하니 기록으로 남겨야 후환이 없다. 라고 공무원들이,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 뭐 이런 여론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단 허 소장님 아까 그 두 분이 얘기할 때 표정을 보면 이게 설마 지금 녹음되는 걸까 좀 방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방심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연출은 된 것 같기도 그래요? 하죠. 기존의 김대중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아는 지인이 그냥 한번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게 사진에 찍힌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였을까라고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예. 결국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말이었는데. 인지도를 좀 높이고 예.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상당히 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 분도 이 모습이 사진에 찍힌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녹음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녹음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녹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표정이 좀 들립니다. 제가 이미지라는 게 정치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치인에게 이미지는 전략적이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에게 파생되는 국민들이 느끼는 상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탓하는 이미지 가 아마 우리에게 많이 인식될 것 같고 자한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자한당 이미지에서 자한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막말 이미지가 상징으로 남을까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양 원내대표의 어떤 이번 말실수도 네. 한 분은 막말 논란, 네. 한 분은 남탓 논란이에요. 네. 딱이네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남으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정치를 맡길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무언가 정치 이미지를 하시는 거 좋은데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고민한 그러한 이미지 전략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박윤진 의원님, 네. 아니 여당 원내대표가 관료 탓하고 관료 군기 잡는 역할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물론 아니죠. 예.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그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건 관료사회를 탓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지적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료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불만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팩트체크. 녹음이 되는 걸 몰랐나. 사실은 근데 좀 답답한 게 저 앞에 보시면 사진 답답하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마이크 빨간 박스가 박스가 있어요. 마이크 박스가 다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각 방송사의 카메라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저 예. 마이크 박스에 그 무선 마이크가 다 저기 안테나 뿅뿅뿅 한꺼번에 다 더듬이들.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수현 실장은 저런 경우가 좀 드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안에서는 저렇게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국회 삼선 의원이시고 최고위원도 하셨는데 이인영 의원 저 마이크 박스가 우리 게 아니라는 걸 다 알 텐데 알죠. 저 앞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민주당 거는 저 이제 꺾인 부분 기억자 마이크고 민주당 마이크가 아닌 거는 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써 있는 예, 무더기로 그게 있죠. 마이크 박스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 4-5개 이상이 거기에 지금 심어져 있고요. 예. 그냥 영상 기자가 아닌 일반 취재 기자, 볼펜 기자, 펜 기자라고 그러죠. 펜 기자들도 자기 못 담을 것 같으니까 뭐안 들리면 거기다 아예 그냥 MP3 같은 걸 갖다 놓고 녹음도 하고 그럽니다. 일단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청와대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수현 실장이 관료들이 안 움직여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좀 답답한 게 장관들한테 좀 많이 맡기세요. 청와대가 직접 이렇게 진두지휘 하시려고 그러면 그 많은 관료들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와대에서 일해보신 분? 네. 문자 폭탄 받으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협의하셔가지고요. 청와대가 직접 진두지휘 하시는 게 아니라 장관, 차관들에게 많이 주시고 장관 우리가 임명하고 차관도 우리가 임명했으니까요. 믿고 진두지휘 시키시고요. 세 번째로 저도 경험한 건데 제 자랑을 좀 하면 박용진의 빛나는 성과 1. 유치원 개혁. 두 번째로 이제 재벌 개혁과 관련돼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현대자동차 관련 건인데요. 이 세 가지 관련해서 할 때 이건희 차명계좌도 유치원 3법도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도 이게 다 관료들 저항 때문에 일이 처음엔 안 풀려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관료들이 움직여야 일이 만들어집니다. 예. 풀려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관료들을 탓도 하고 질책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동료하고 격려시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했는데 박정희 대표님 그런 말 했잖아요. 김선일 수석이 뭐 집권 2년이 아니라 무슨 4년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걸 들었어요. 아니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다. 콕 집었어요. 청와대가 공무원들 좀 더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했다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거 한번 보죠. 지금까지 적폐청산한다고 그러면서 일반직 공무원들 엄청 많이 희생시켰어요. 이재수 전 사령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무슨 댓글 얘기하면서 지금 검사 출신 벌써 두 분이나 또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자연인 문재인 대통령, 자연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고 그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인 분들에게 충성을 하면서 일을 했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했다고 모두 다 직권남용이니 뭘 해가지고는 이렇게 몰아붙였으니 결국에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조간신문에 아까 우리 각 부처별로 그 직원들 다 멘트가 나왔는데요. 당분간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 핸드폰 통화 안 될 거예요. 다 청와대가 수거해서 이제 포렌식 검사해서 누가 저런 얘기 흘렸는지 조사할 테니까 핸드폰 연락 안 될 거예요.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다 공무원 탓하고 핸드폰 걷어가서 수사하고 이랬는데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더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돌아봐야지 결국에는 빈대 벼룩 잡고자 초가상가 다 태워놓고 난 다음에 이제 또다시 돌아서서 일반직 공무원 탓하는 거 이거 잘못된 행태입니다. 예, 청와대 대선배인 우리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께서 돌직구를 알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많은 인파들이 전국에 있는 유명 사찰로 몰려들었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통도사에서 고령 운전자가 아마도 운전 조작 실수로 추정이 되는데 급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람을 쳤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이 차 블랙박스입니다. 갑자기 차량이 속도를 내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도로 쪽이 아니라 사람들이 걷고 있는 인도 쪽으로 이 차량이 돌진을 해서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75세 김모 씨가 운전 미숙으로 갑자기 출발하면서 사람을 덮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00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쾅 소리 나더라고요. 떡 주위에 파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거를 막 때려 박았습니다. 가속페달을 밟으신 거는 맞으신 것 같고 생각보다 차량이 빨리 움직이셨다.
야, 이게 사실은 75세의 김모 씨가 이제 운전 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헷갈린 것인지 아니면 가속 페달을 살살 밟는 것을 세게 밟으셨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급하게 차량이 출발을 하면서 결국 한 명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을 한 건데 김병민 박사님. 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지금 잇따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걱정이 큰 사고로 볼 수 있는데요. 저 김 씨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중반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60이 넘은 나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운전하고 있는 과정에 75세 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저 당시 상황을 복귀해 보게 되면은 차량의 정체가 좀 돼 있던 상황에서 정체가 풀리고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 가속 페달을 아마 살짝 발휘된다는 것이 굉장히 깊숙하게 눌렀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얼마든지 이게 신속한 인지 반응들이 이루어지게 됐으면 브레이크를 밟던가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핸들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미숙했던 상태로 일반 시민들을 그대로 덮쳐버리게 되는 굉장히 끔찍한 참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75세 정도면 사실은 사람마다 편차들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물리적 나이는 75세지만 정말 청년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 상태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운전에 대한 조작 실수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80대 택시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승객 한 명이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이 택시 운전사에게 택시 운전만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전을 하지 말아라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대한민국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의 운전을 우리가 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이 함의들을 담아내서 저는 최대한 계도라든지 아니면 면허에 대한 잦은 반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조금 더 이르게 논의해야 될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서 숨진 그 한 분이 30년간 다른 사람을 살려냈던 간호사인 것으로 확인돼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숨진 성모 씨 50대 30년간 병원에 근무하던 수간호사였다는 거예요. 30년간 다른 생명의 목숨을 살렸던 간호사였는데 그분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십 년간 환자를 살린 아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다. 고3 딸에겐 어떻게 엄마의 죽음을 설명해야 할지. 이 통도사에 함께 갔던 이 성 씨의 모친, 70대 모친은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입니다. 그러니까 변홍 변호사님, 저 체험한 차량이 모녀를 들이받은 건데 이제 딸인 간호사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어머니도 역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건데 고령 운전자가 이렇게 조작을 잘못했을 때 목숨을 잃거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 사고가 있을 때 법적으로도 이 고령 운전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급발진이라든가 차량의 결함보다는 운전 미숙에 의한 것으로 좀 더 보여지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65세 이상이 9% 정도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사에 들다 보니까 2028년, 2038년에는 그 비율이 30%까지 육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요즘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운전하고 있는 차들 중에 두세 대 정도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운전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에 비판을 해서 저 사람이 규칙을 준수할 것이다 라는 신뢰에 따라 나도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신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차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운전면허 갱신에서 좀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도 10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 갱신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손 한번 쥐어봤다 해보면 통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령 운전자들에서는 좀 더 인지라든가 운동능에서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택시라든가 버스 운전하시는 고령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승객들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령 운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조금 더 제도에 있어서 변화를 좀 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들 최근에도 잇따랐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실까요? 먼저 2018년 11월 경남 진주에서 70대 운전자가 지금 병원 안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지나가던 사람이 시민이 깜짝 놀라서 피하는 하마터면 저 시민은 차에 깔릴 뻔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70대 운전자가 운전을 했던 이 차량은 병원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2018년 11월 이번엔 경남 창원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이 승용 세단이 역시 또 다른 병원으로 돌진을 했는데 지금 정말로 깻잎 한 장 차이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던 시민분이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 병원 건문, 안문, 중문까지 다 밀고 들어왔던,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올해 2월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레인지로버, 상당히 고급 외제 SUV 차량인데 90대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에 담벼락을 들이받았어요. 사고 영상 한번 보실까요? 들어갔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운전 미숙으로 뒤에 오는 차를 치고 담벼락을 추돌해서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도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두 70대, 80대, 90대 고령의 운전자들의 운전 조작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이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시점이 이제는 정말로 임계치, 한계치, 이 목 끝까지 온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사회의 그 고령자분들 중에서요, 우리가 좀 인권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경제 인권 보면 여전히 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단순히 당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운전면허증을 받나봐라. 그러면 그분의 생계, 그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첫 번째로 있고요. 또 나는 여전히 차량을 잘 몰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차가 없으면 생활조차가 어려운 뭐 좀 교고지 지역이라든지 시골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패널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자들의 어떤 운전 미숙으로 인해 혹은 그 반응 속도가 늦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회적 위험과 관련해서 적절한 법적 제도적인 어떤 논의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생계 문제와 인권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서로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논의를 좀 같이 끌어갈 거냐, 책임 있는 결론을 낼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법제도적인 어떤 측면은 아니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그에 맞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그 부분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가 있죠. 이거는 도시 지역에만 한정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대책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국회에서 좀 책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탤런트 양택조 씨가 이제 본인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운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반사작용이 이런 게 좀 늦어가지고 남한테 피해주고 사고를 나고 자기 건강 자신 없으면 그냥 반납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고령 운전자의 통도사 사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월요일에 뵐 수 있는 저희 돌직구쇼의 멤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수사 전문가, 범죄 심리 전문가, 경기대 이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변 변호사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전국의 유명 사찰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순회하면서 사찰을 터는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좀도둑, 사찰 터리범,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좀 숨겨져 있는데 일단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유명 사찰 내에서 이 남성이 사찰에 보관되어 있는 이 돈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불자들이 또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또 저렇게 돈을 드리는 그 보관된 그곳을 지금 대범하게 탈탈 털고 있는 모습이에요. 본인이 갖고 온 검정색 가방에 이제 봉투들을 집어넣어서 봉투를 가방에 가득 채우고 그러고선 황당한 게 이렇게 또 기도를 드려요. 훔치고 나서 기도하면 천벌받는 이 사람아 라는 누리꾼들의 지금 여론도 있는데 아니 기도를 하든가 훔치려면 훔치기만 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훔치고 기도를 하는 심리는 또 뭔지 이따 이수정 교수님께 이런 것도 분석이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참으로 황당한 이 남성 2명이 일당이에요. 올해 3월 23일에서 5월 3일까지 부산, 서울, 경주 등 전국의 유명 사찰의 법당을 순회하면서 침입을 합니다. 17차례에 걸쳐서 무려 360만 원 상당, 많이 훔쳤어요. 불전함에 있는 현금 봉투 등을 아까 보셨던 그 까만 가방을 앞으로 맸잖아요. 그 가방 안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불공, 합장, 불공 합장까지 드리는 참으로 황당한 모습까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찰이 CCTV 확인하고 추적을 해서 검거했는데 이 반전이요. 첫 번째 반전은 이분들이 중국인이었던 거예요. 잡고 보니까. 친구 사이인 중국인 2명이 취업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야, 우리 한국 가서 큰 건 하나 하자. 뭔데 친구야? 사찰을 털면 돼. 중국에서 치밀히 범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한 명이 망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이 불전함 속에 돈을 빼내는 수법이었습니다. 범행 도구를 자기들이 직접, 왜냐면 그 입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 넣어서 봉투를 뺐던 것 같아요.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는데 두 번째 반전은요. 이 양반들이 범행을 어떻게 결심하게 됐냐면 중국에서 TV를 보다가 아니 한국에서 사찰을 절도하는 뉴스를 봤다는 거예요. 한국 뉴스를. 야, 이거 돈 벌 수 있겠다 라고 경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인이 사찰을 터는 영상, 이들에게 일종의 범죄 교본이 됐다는 그 영상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정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저희 돌직구쇼 취재수첩 Y에서 보도해드렸던 그 사건. 이분은 한국인입니다. 일명 나는 자연인 도둑인데 자연에서 사시다가 배고프니까 사찰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라면도 훔치고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고양이 발자국으로 사찰을 털었던 그분의 영상과 뉴스를 보고 아마 이 중국인들이 범행을 결심하진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 이수정 교수님. 네. 아니 저런 뉴스들을 보고 이 양반들이 범행을 결심한 것도 황당한데 보통 이 범죄를 하고서 이제 불공을 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합자로. 네. 상당히 독특한 심리예요. 뭐 독특할 수도 있지만 불자 같습니다. 불자 같다 일단은.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은 했지만 잘못하고 바로 회개. 뭐 회개를 하는 차원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예, 뭐 자기도 설득하고 결국은 뭐 자신이 이제 믿고 있는 신념에도 이제 뭐 좀 이렇게 설득 일종의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지금 저 장면으로 봤을 때 이제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네요. 범죄학에 보면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학습 이론. 네, 완전히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사실은 범행 수법을 그냥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직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뭐 언론이니까 이제 구두로 풀어서 설명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요새는 CCTV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노다지로 다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에서도 저렇게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다, 법당이다라는 것을 알고 허술하다. 네, 계획적으로 이제 입국을 했던 걸로 추정되는데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범행 도구까지 만든 걸 봤을 때 범죄에 그야말로 초범이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아마도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이 정도의 뭐 자잘한 절도 사건은 상당 부분 이미 많이 했던 이제 뭐 신지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인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회학습 이론.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방금 이런 범죄를 보도해드리면서 이 도구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원리로 탁칠했대로 뭐 탁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보도를 안 하고 자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좀 앞전에 보셨던 이 한국인이 사찰에서 이제 어떤 물건을 훔쳤던 경우와는 좀 분명히 좀 구분이 되는 게 그분은 그래도 이제 배가 고파서 생계 목적으로 내가 비록 이 신성한 종교시설에서 물건을 훔치긴 했지만 돈은 건들지 않았다. 라고 어떤 일종의 자부심 있는 말을 경찰 조사에서 하기도 했거든요. 나는 라면만 훔쳤다. 근데 이 중국인 도둑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불쌍히다 대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서 전혀 이제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신성함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불전함이라는 게 어떤 용도로 현금을 이제 이렇게
공물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이미 중국에서 알고 입국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 가가지고 이렇게 절도를 하면 본인들이 CCTV에 잡히더라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출국하면 그만이니까. 출국하면 그만이다. 그런 이제 출입국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의 행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좋지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아, 엄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볼 때마다 좀 황당한 변호사님. 제가 비록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세요.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가탄 시대를 맞아서 말이에요. 일단은 잘 경찰이 붙잡았고 지금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좀 처벌할 수 있나요? 근데 일단 피해 금액 정도가 지금 알려진 거는 360만 원 네. 정도 되고 있는 걸 보여지는데요. 상습 절도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역.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경우에는 이제 뭐 출소한 후에 다시 중고로 추방될 텐데 네. 이제 뭐 다음에 들어올 때 다시 제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공무서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좀 조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이름 바꾸고 자신의 행적 하나 바꾸게 되면은 새롭게 이제 뭐 한국 출입 비자를 받는 당시에 과거 범죄 경력이 전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어떤 문제를 범해서 한국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중국 가서 간단하게 신분 세탁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중국 서울에는 이 사람은 한국에서 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볼 때는 이 사람 지문 같은 걸 보니까 예전에 이미 한번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서도 경험해봤었는데 이제 저렇게 범행을 하고 나오면서 합장하는 모습.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종교적인 명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아직 밖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와버리면은 의심을 받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나올 때 이런 합장하고 이제 참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나오는 사람들은 아 예불이 끝났나 보다 그렇게 예.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획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이제 그 꼬마 기자 시절에 네. 제가 이제 동아일보 신문 기자 입사해서 꼬마 기자 시절에 이제 경찰서 출입하는 경찰 출입 기자였거든요. 그때 제가 취재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짜 스님. 이분은 뭐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짜 스님인데 머리만 밀었어요. 근데 이분이 딱 평소에 이제 사기 행각을 할 때 꼭 그렇게 정중하게 승복을 갖춰 입고 그렇게 합장을 잘하더라고요. FM대로. 네. 이거에 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도둑들도. 사기가 수법이 있으니까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뭐 앞뒤가 맞는 행위들을 했어야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걸 어떻게 처벌하느냐에 따라서도 중국에 있는 잠재적 어떤 이런 범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회학습 이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육군 중령이 부하 여군과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령이 부하 여군의 남편까지 회유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황당한 일, 군기 빠진 이 일, 정말부터 함께 보시죠. 육군본부 중령이 부하 여군과 불륜의 진급 회유까지. 참 이거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계속 쏘고 있는데 이 중령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지난달 25일 육군의 C 소령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말 억울한 마음에 이런 글을 올려요. 부도덕한 일을 하고도 바로잡혀지질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C 소령 하급자가 A 중령 상급자에 대해서 처벌을 촉구합니다. 어떤 일로 처벌을 촉구했을까? 육군본부 소속의 이 중령이 같은 부대의 여군 중대장, 이제 부하 여군이죠. 부하 여군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장기간 지속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청와대 청원을 올린 C 소령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사가 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다라고 남편 군인이 올린 거죠. 그러던 중 지난 3월 A 중령과 부하 여군 B씨가 12시간가량 무인텔에 투숙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인텔, 사람이 없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숙박업소죠. C 소령, 남편이죠.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현장을 덮쳐서 현장을 포착합니다. 딱 걸린 건데 황당하게 이 A 중령과 아내죠. 그러니까 나의 상급자 나의 아내가 무인텔 투숙 사실은 인정하지만 간음 등 불륜 관계는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근거예요? 여군 B씨 가족은요. 지난 4월에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합니다. 군 감찰 관계자는요. 12시간가량 무인텔 투숙 정황 등 고려해 불륜관계 의심이 가능하다라고 군 법무부로 이 사건을 넘겨서 조사했는데 반전이 또 있습니다. 이 중령이요. 남편에게 이렇게 회유를 한 거예요. 내가 합의금도 준비했고
진짜 잘못했어. 죽재졌어. 야, 누구 소령? 너 진급할 때 임마 내가 그러면 공석 하나 만들어줄게. 나는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회유를 했던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중령이 부하 소령에게 일단 존댓말합니다. 100배 사죄드립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무 얘기도 얘기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떨고 있습니다. 제 심정이 이런데 남편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용서를 빌겠습니까마는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합의를 해주신다면 합의금을 드리고 남편분 군 생활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게 활동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윗분들에게 잘못 보인 적은 없거든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요. 또 다른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가 6천을 만들겠습니다. 남편분 진급 적기라고 생각되는 3, 4년 뒤 저는 21년 6월에 군 생활을 끝냅니다. 공석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진급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생활에 미련이 없습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정말로 이수정 교수님 구구절절하군요. 네, 매우 구구절절하고 너무 안타까운 입장일 거라고는 추정이 됩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그야말로 너무 억울한 입장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은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특징은 여기가 이제 군이라는 거예요. 군이라는 거죠. 군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징계 사안에 대해 가지고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징계 업무 훈령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징계 사안을 이제 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건 같다 그러면은 흠의 유지 위반이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되면 심지어는 해임이 되거나 결국에는 파면이 될 수도 사실 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강한 징계도 가능한 상황이다. 강한 징계도 지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된 게 이제 사회 분위기이다 보니 조사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군이요? 군 법무부에서 그러다 보니 조사도 이런 사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성범죄 사건은 이제 폭력이나 협박 같은 것들을 입증해내면 이게 입증이 가능한데 지금 이 두 사건은 사실 모텔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왔다. 그 12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느냐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조사할 의지가 분명한 수사기관이어야 그래야 결국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12시간 동안 한 행위를 세세히 진술을 해보라 그러면 양측의 진술을 따로 수거했을 때 불일치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군 수사관들이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지금 이 사건을 정말 수사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조사를 할 거냐가 사실은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상당한 지연이 있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신고한 이 소령에게 양측에 가가지고 좀 진술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정황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군대 내에선 해결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중령과 여군 12시간가량 이제 무인텔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는데 네. 무인텔에 투숙한 건 12시간 동안 있었던 건 맞지만 네. 우리는 불륜 관계는 아니다. 네. 라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식의 비유와 무엇이 다르냐라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결국은 이제 증거주의니까 증거에 따라가지고 징계를 주더라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사의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조사의 필요성은 조사관들의 의지의 상당 부분 이제 좌우될 개연성이 높은데 이게 만약에 강간 사건이었으면 아마 조사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게 간통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지연이나 어떤 의지에 따라 가지고 분명하게 이게 좀 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보자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을 보도하는 이제 게시판에 올린 분의 이제 글 내용이 억울하시긴 하나 그리고는 이제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사실은 핵심은 지금 물론 중령이 괘씸하긴 해요. 결국은 아내와 바람을 핀. 그런데 문제는 소령의 부인도 그 사람도 여군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어떤 언론에서도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 않아요. 이 소령과 중령 사이에 있었던 그 억울한 부분에만 이제
시각을 뭐 가지고 있지. 그 아내도 문제다. 여자도 문제죠. 맞네요. 그런데 왜 여자의 잘못을 보도하지 않는가? 그리고는 게시판에도 이 여자의 잘못은 사실은 굉장히 비호하는 이런 남편의 입장, 결국은 아내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서 좀 약간 좀 오래된 그런 가부장적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맞네요. 네. 지금 보니까 이 아내의 불균을 알게 된 남편 같은 경우는 결혼 11년 차, 8살 난 딸까지 있다. 확실히 이게 사실이라면 아내 여군도 문제가 있는 거죠. 군인인데. 아마 이 사건 진행된 것을 제가 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내 그 가족들도 북미신문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얘기까지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이 사실이 발각됐을 때 그 상급자인 중령과 여군은 절대적으로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령은 자신이 힘도 있고 아마 군대 내에서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무마시키려고 시도했을 것이고 아내는 오히려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다. 물론 무인들의 강권이 있었지만 업무상 간 거지 이런 거 아니다. 업무상 남편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버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올리면서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것을 불륜으로 몰아서 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억울하다. 그런 식으로만 문제를 끌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소송을 하겠다. 정식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군대 내에서도 더 이상 감쓸 상황이 안 되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제서야 이제 중령의 합의금을 제시하겠다. 증거를 보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회의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거 아마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 당신 부인과 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정말 잘못했다. 깨끗이 책임을 지겠다 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적반하장을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너 정도는 내가 누를 수 있어. 야, 라는 어디 식으로. 소령이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어디 소령이 나는 지금 중령이 곧 나는 별달 수는 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내 선배들 뭐 예를 들어서 예전 비유한다면 내 선배들 다 하나회야. 너 정도 날릴 수 있어. 오히려 배우자도 아무 사이 아니었는데 우리 남편이 의처증이에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제 아마 이 소령이 화가 나서 공론화 시키겠다. 그러고 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잘못했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남편들 입장에선 참 정말 화가 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전말은 어떤 군 당국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본 후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도 추후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배우 김병옥 씨, 그리고 핑클, 오랜만에 나왔네요, 우리 핑클. 그리고 세 번째는 농구 스타 김정은의 절친 로드먼, 그리고 북한. 어떤 사연인지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주차장 내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었던 배우 김병옥이 이번엔 거짓말로 대중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다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병옥. 당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왔는데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1mm도 변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무려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거예요. 경찰은 김병옥이 대리운전을 부른 건 맞지만 집으로 가던 중 지인 전화를 받고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차를 몰고 운전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5에서 2.5km를 주행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병옥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던 당시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해주지 않고 가는 대리기사들이 적지 않고 심지어 주차는 따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 김병옥을 옹호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는데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자 그의 억울함을 항변했던 이들이 배신감이 더해지면서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병옥에게는 결국 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기억하는 영원아 수장님. 네. 아니, 김병옥 씨가 좀 잘못은 하긴 했지만 억울하다. 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가 그냥 가니까 자기가 좀 늘라고 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그게 새빨간 거짓말. 아니, 어떻게 그런 얼굴을 갖고 그런 거짓말을 그러니까요. 할 수 그런 있어요?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새로운 갑질이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끝까지 해주지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을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지도가 높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죄가 없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상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네, 거짓말을 하는 예. 공인들은 정말 오래
평판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부분들도 알아봐 주시고요. 특히 갑질하는 연예인들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당장 대리기사협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굉장히 분노하고 나섰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일부 대리기사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김병옥 씨의 저 같은 발언을 보게 되면서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대리기사분들이 좀 무겁게 느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파트 굉장히 안쪽에 있기 때문에 대리기사분들이 나와갖고선 가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배려 차원에서 김병옥 씨가 얘기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추정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 있는 시민들,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아니 집까지 대리운전기사가 당연히 주차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불거졌거든요. 근데 지금 김병옥 씨가 했던 모든 얘기들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으로 다 드러나게 됐고 본인이 가는 과정에서 부천에 있는 한 백화점 근처에서 술 한잔 더 하고 그대로 운전하고 갔다니까 정말로 심각한 음주운전했던 새빨간 거짓말까지 드러난 그의 이런 해명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쉽게 용서하거나 다시 이 활동들을 재개하기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보세요. 김병옥 씨 새빨간 거짓말, 박유천 새빨간 거짓말, 승리 새빨간 거짓말, 최종훈 새빨간 거짓말. 연예인들의 이 말에 대해서 점점 이 대중들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게 사회 현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두 번째 하플 주인공입니다. 절대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은 분들. 우리 핑클. 정말 핑클. 90년대를 풍미했던 1세대 아이돌 핑클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는 반가운 소식. 데뷔 21주년 당일에 공개된 핑클의 회동. 20여 년의 세월이 무색한 어떤 여전한 모습들. 핑클의 리드 보컬이었던 옥주현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다 결혼했어요. 품절녀가 됐죠. 옥주현 씨도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요. 2005년 마지막 앨범 발표 후 멤버 각자 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터라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H.O.T도 다시 활동을 재개했고 잭스키스도 활동을 재개했고 또 G.O.D도 또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에 핑클은 언제 하냐 이런 팬들의 요청도 현재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핑클은 자신들의 데뷔 날짜에 맞춰서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또 어떤 모습으로 팬들의 향수를 자극할지 기대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내 친구 김정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외쳤던 김정은의 절친 전 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 2014년 김정은과 북한에서 만나 친분을 과시했고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회담에도 모습을 드러내서 화제가 됐는데 로드먼이 이번에는요 절도 혐의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미국 LA 인근의 한 요가 스튜디오에서 3,500달러, 우리 돈 약 41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로드먼은 스튜디오 소유주에게서 일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선물, 절도 혐의는 터무니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핫 요가 스튜디오 소유주는요, 무슨 소리? 로드먼과 일행 3명이 스튜디오에 왔다가 로비에 있던 자수정 크리스탈 제품을 들고 갔다며 직원들에게 접근해서 한눈을 팔게 한 사이 옷을 훔치는 CCTV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로드먼의 최근 경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화려한 선수 생활 뒤 2000년에 은퇴한 이후에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탕진하고 파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서 미국 일각에서는 이 돈 때문에 독재자의 선전 도구를 자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박정하 대변인, 아니 그 친구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를 봐야 이 사람의 사람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좀 전에 김병옥 씨 얘기했지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지금 그 여러 일행과 함께 그 샵에 들어가가지고는 400만 원짜리 되는 자수정 크리스탈을 들고 나오고 일부에서는 옷을 훔치는 CCTV 장면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속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앵커 말씀 주셨지만은 김정은은 왜 로드맨을 이용했는지, 로드맨은 또 김정은을 왜 이용했는지 세상 천지가 다 아는데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이 사건을 국민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로드맨이 또다시 또 한반도 상황이 엮여가지고 저런 이상한 거짓말 내지는 잘못된 걸로 우리 국민들 또 헷갈리게 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 하풀은 바로 북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왔는데요. 그 단거리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북한은 오지랖,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 남한 정부의 호들갑이라며 우리 정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내민 카드는 개성공단,
미국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면 정부의 결단까지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면 너네 쌀 몇 톤 지원하겠다면 생색낼 게 아니라 더 큰 판을 원한다 라는 의미죠.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를 적반하장식으로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단거리 미사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해당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략군 소속의 미사일이며 화성 12형과 같은 탄도미사일 부대의 약자 지읒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 또 지읒 1071-20893이라고 쓰여있는 일련 번호를 두고 테스트에 성공해서 이미 실전 배치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전문가들의 해석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보다 우선시해야 할 더욱 중요한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 계셨으니까 잘 아는데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 북한이 뭘 쏘면 이거는 포탄입니다 라고 발언하는 것과 이거는 미사일인데 여기밖에 안 가는 단거리입니다 라고 발언하는 것과 이건 탄도미사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는 이 충격이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이었나요? 글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뭐 이렇게 그냥 뻔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 지금 발표마저도 지금 뭐 우롱하지 말라, 뭐 생색내기 하지 마라 라는 것마저도 북한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게 글쎄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저러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작년에 발표된 국방백서에 보면은 이 미사일이 한미 정보당국, 한미 군사당국의 검증을 통해서 이미 탄도미사일이다라는 게 국방백서에 실렸다고 오늘 아침 어디 조간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거 하면서도 여태 분석 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뭘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탄도미사일이고 이게 지금 북한에 우리가 위협을 줄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더 이렇게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북한에 참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을 모아봅시다. 국론을 모아봅시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청와대의 일이지 지금처럼 자꾸 뻔한 일을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아니다 분석 중이다 라고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님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국민들의 자존심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의 자존심, 국민의 자존심이 땅에 요즘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쌀을 준다고 하자. 야, 그거 생색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듣고 와서도 아무도 못하는 이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은 어떡합니까? 둘로 좀 나눠서 봐야 되겠어요.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그러겠냐. 청와대 말고 백악관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는 상황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어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제 또 트위터에는 또 이렇게 온화한 태도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 성질대로 하고 힘대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일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미군에서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북한과의 전면전 일주일 만에 약 5만 명 가까운 미군 희생자, 미군과 미국인 희생자들만 이렇게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선은 밟기는 했지만 넘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뭐 월드컵 축구하는 것 같죠? 이미 골대로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서로 이게 좀 조금씩 다른데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없는 상황, 정치적 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이, 김정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의 의지가 아직 있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우리 얘기 좀 들어줘라고 징징거리는 수준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걸 처리해 나갈 건지를 한미 간에 혹은 한미일 간에 논의를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야당 탄도다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지 말고요. 그거 알아요. 너도 나도 다 알지만 국제적으로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도 백악관도 마찬가지 이유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답답한 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랖이라뇨. 어디다 대고?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누구 덕에 지금 거기까지 가고 트럼프 2번이나 만났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화났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 적어도 국방부 정도에서는 말 조심하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국방부가 안 그래서 약간 서운한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의 당국자들 그리고 뭐 그쪽에 쪼잔한 아주 작은 대남 선전 매체들 있잖아요.
거기 하나라도 다 조심하세요.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함부로 해대지 마시고요. 말 한마디 조심하시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그 대한민국 쪽에서 대화로 평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에서도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함부로 하시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을 향한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 날선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요. 19년째 택시를 모는 택시기사 문장식 씨입니다. 문장식 씨가 책을 한 권 써냈어요. 19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승객들과의 대화를 엮어서 2권째 벌써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내일은 좋은 길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묻어나옵니다. 예컨대 그녀는 자신이 암 환자로 6개월도 못 산다는 것도 있고 그를 사랑하게 됐다. 이런 자신의 삶을 택시기사인 나한테 꼭 써달라고 부탁했다. 지금은 그녀가 어디 계신지 모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 등등 승객의 사연 하나를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예컨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다가 결국 편의점 사장이 돼서 다시 만난 청년 승객. 회사에서 승진한 날 아내와 어머니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 더 기뻐할지 고민하는 가장의 사연. 어버이날을 맞아 평소 대화가 없던 아버지와 처음 단둘이 먹었다며 뒤통수를 극적극적 긁는 우리 박용진 의원의 둘째 아들 같은 아들. 이런 승객들이 영웅이고 주인공으로 이 책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 택시기사 문 씨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서 움막집과 비닐하우스를 전전하며 유년기를 보냈고 한글도 겨우 깨우쳤다고 하는데 그래서인가요? 이분이 쓰는 이 글 한마디 한마디 사연 한마디에 정말로 진실성과 진정성이 묻어나와서 그렇게 긴 글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좀 삶에 찌든 때 삶의 어떤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글 한마디 한마디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선생님 오늘도 힘내시고요. 개인적으로 1권, 2권도 기대하고 3권도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